클레이튼 사건이 시작되는 첫 번째 단서는 증거 01 와브 WAV라는 번호가 붙은 짧은 음성 파일이다. 이 녹음 파일은 나중에 법정에서 공개되지만 처음으로 들려온 것은 바로 그날 밤 당직 근무대에서였다. 녹음에는 한 여성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처음에는 침착하고 약간 긴장되어 있었는데 마치 스스로를 다잡으려 애쓰지만 속으로는 이미 뭔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하는 듯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두려움이 느껴졌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녀가 사라졌어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방금 여기 있었는데 문이 열려 있어요. 마당에 누군가 있었어요. 말이 끊긴다. 이어서 녹음에서는 발소리가 들리는데 성급하고 불안한 발소리. 마치 누군가 방에서 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 듯하다. 그러다 짧은 충격음, 무거운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 몇 초간 완전한 침묵, 오직 전화선 소리만 들린다. 그리고 끝이다. 통화가 끊긴다. 파일의 길이는 정확히 39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수사관들에게 이 순간은 모든 것이 시작된 지점이었다. 이 하나의 짧은 전화는 나중에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어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것을 이해하는 핵심이 되었다. 9.11 서비스 공식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2013년 10월 14일 저녁 8시 13분 리지웨이 드라이브 46번지에서 걸려온 수신 전화. 여성 목소리가 실종을 신고함. 배경에서 외부 소음이 들리며 건물 내부의 움직임으로 추정됨. 대화 종료 없이 통화가 중단됨. 전화를 받은 통신원은 나중에 연결이 너무 갑작스럽게 끊겼다고 말했다. 통화가 완료되었을 때 나는 특유의 딸깍 소리도 짧은 신호음조차도 없었다. 그저 순간적인 사라짐이었다. 그는 3번 다시 전화하려고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3번째 시도 후 규정에 따라 그는 긴급 출동을 요청했다. 7번 순찰대, 데이비스와 첸 경관, 이들은 도시 동부를 맡은 야간 근무의 표준조였다. 그들은 저녁 8시 17분에 구역을 떠났다. 통신원은 기록했다. 저녁 8시 21분, 현장 도착, 통신 안정. 이 짧은 기록은 사건의 첫 단계에서 남은 모든 것이었다. 이 기록 후에는 건조한 문장으로는 묘사되지 않는 것들, 실제 행동, 사진, 첫 보고서들이 시작된다. 이 모든 것이 나중에 수사의 기초가 되었다. 데이비스와 첸은 클레이튼의 집에 들어간 첫 사람들이었다. 이 집은 서드베리 주거 지역의 평범한 개인 주택으로 수십 채의 다른 집들과 다를 바 없었다. 작은 마당, 흰색 울타리, 현관에 작은 화단 2개, 거실 창문에 불빛. 그들이 다가갔을 때 문은 정말로 열려 있었다. 처음에 경찰관들은 신고자가 단순히 밖에 나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관에서 바닥에 놓인 전화기를 발견했고 화면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신고 전화가 걸려온 그 기기였다. 주변에는 서두른 움직임의 흔적이 있었다. 밀려난 신발, 완전히 닫히지 않은 거실문, 그리고 주방 식탁 위에는 마시다 만차 한 잔이 놓여 있었다. 경찰관들이 1층을 수색하는 동안 한 명이 무전으로 보고했다. 집은 열려 있고 침입 흔적은 없습니다. 신고자는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이 출동은 단순한 실종 신고가 아니게 되었다. 집은 사건 현장이 되었다. 나중에 수사관들은 바로 이 에피소드, 순찰대 도착 후 첫 몇 분가 사건의 전체 흐름을 결정했다고 말할 것이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수사가 얼마나 광범위해질지 깨닫지 못했다. 우발적인 실종, 어머니의 걱정, 어쩌면 오해에 관한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바로 그날 저녁, 공기 중에는 이상한 정적이 감돌았다. 집안에는 싸움의 흔적도, 침입이나 공황의 흔적도 없었다. 모든 것이 평범한 저녁이 한순간에 중단된 것처럼 보였다. 이 순간부터 이야기는 급격하게 전개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첫 번째 오디오 파일, 바로 그 30초짜리 전화가 전체 수사 연대기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후 데이비스와 첸 경관은 방들을 수색하고 첫 세부 사항들을 기록하며 본부에 보고서를 보낼 것이다. 그렇게 캐나다의 작은 도시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꿀 곧 연방급 사건이 될 수사가 시작된다. 경찰 기록 보관소에서 이 폴더는 눈에 띄지 않는다. 누렇게 바랜 표지, 등록 날짜가 찍힌 도장, 등 쪽에 깔끔하게 적힌 숫자, 사건 파일 243-13. 그 위에는 이름이 있다. 클레이튼, 한나. 수사관들에게 이것은 수십 개의 다른 사건들 중 하나일 뿐이지만 이 폴더를 열면 안에는 우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장마다 인쇄물, 보고서, 사진, 조서들, 모든 삶이 줄마다 모여 차가운 행정문서로 정리되어 있다. 첫 페이지, 표준 양식, 생년월일, 2008년 2월 17일, 주소, 캐나다, 온타리오, 서드베리시, 리지웨이 드라이브 46번지, 부모의 혼인 상태, 공식적으로 결혼 상태, 교육기관, 제임스 맥리드 학교.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짧은 줄로 끝난다. 상태, 실종. 이것이 첫 페이지에서 관료적인 건조함이 의미로 바뀌는 유일한 곳이다. 검은색 마커로 강조된 한 단어는 문서와 비극 사이의 경계를 지운다. 클레이튼 가족은 그들의 지역에서는 전형적인 가족이었다. 중산층, 근면하고 조용하며 사치스럽지 않았다. 집은 단층으로 깔끔하게 칠해졌고 흰 덧문과 잘 가꾼 잔디밭이 있었다. 현관에는 마이클이 아침에 커피를 마시곤 했던 낡은 의자가 놓여 있었다. 마이클 클레이튼, 39살,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기업인 베일 잉코 페이리 인초, 광산에서 일했다. 그의 아버지도 그곳에서 일했고 사실상 그 거리의 모든 남성이 그랬다. 모든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와 TV를 켜고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사라 클레이튼, 34살, 세인트 메리 클리닉의 간호사였다. 환자들은 그녀를 친절하고 지쳐 보이지만 세심한 여성으로 알고 있었다. 이웃들은 그녀를 조용하고 폐쇄적이며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고 묘사했다. 그녀와 남편은 공동축제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지만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족이었다. 범죄 기록도 없고 빚도 없으며 이웃과의 등록된 갈등도 없었다. 보고서에는 심지어 강조되어 있었다. 가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요주의 인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수사가 더 깊어지기 전까지는 이것이 사소해 보였다. 2013년 10월 14일은 월요일이었다. 이날은 수백 일과 다를 바 없었다. 기온은 약 5도, 흐리고 가을 바람이 불었다. 저녁 6시 2분에 마이클은 광산 출입구에 출입 기록을 남겼고 저녁 6시 47분에 도로 감시 카메라가 테일러 로드에서 리지웨이 드라이브로 좌회전하는 그의 차를 포착했다. 그는 저녁 6시 52분에 마당으로 들어섰다. 저녁 7시 3분에 주방에 불이 켜진다. 저녁 7시 20분에 거실 TV가 켜진다. 이 모든 것은 이웃집에 설치된 카메라의 시간 기록 데이터이다. 나중에 이 모든 것이 증거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각 사건은 기록되었다. 진술에 따르면 그들은 셋이서 저녁 식사를 했다. 사라는 설거지를 하고 마이클은 신문을 넘겼다. 저녁 7시 40분에 주방불이 꺼진다. 저녁 7시 58분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영상이 나타난다. 맞은편 집 이웃의 비디오 카메라로 시야각이 클레이튼의 뒷마당을 포착한다. 영상에는 밝은 색 겉옷을 입은 인물이 보인다. 그녀는 나무 울타리 쪽으로 움직이다가 다시 돌아와 화단 근처에 웅크리고 앉는다. 몇 초 후 화면이 흔들리고 가로등 불빛이 프레임에 들어오면서 그 사람은 시야에서 사라진다. 녹화 당시에는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다. 나중에 수사회의에서 이 비디오를 볼 때 홀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이 프레임은 한나가 집에 있었다는 마지막 확인이 되었다.
모든 것이 여전히 정상이었던 마지막 순간. 이 영상 이후에는 연대기에 공백만 있다. 수사관들은 이러한 순간을 0점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 사이의 경계를 기록한다. 이전에는 냉장고의 사진들, 학교 공책들, 깔끔하게 정리된 침대, 집안의 질서. 이후에는 경찰 테이프, 조서들, 신문들. 이 두 상태 사이에는 고작 20분이 흐르고 바로 이 짧은 순간에 한 사람이 사라진다. 데이비스와 첸 경관이 신고를 받고 도착했을 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들은 바닥에서 전화기, 켜져 있는 TV, 그리고 식탁 위에 식어버린 차 한 잔을 발견했다. 사라 클레이튼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집은 조용해 보였지만 이 침묵 속에는 이미 뭔가 잘못된 것이 느껴졌다. 평범한 부엌, 깨끗한 식기, 켜져 있는 불빛. 모든 것이 마치 주인이 잠깐 나갔다가 곧 돌아올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몇 시간 후 이 주소는 온타리오의 모든 뉴스 사이트 헤드라인에 등장할 것이다. 실종이라는 문구는 공식화되고 카메라 영상은 모든 것이 여전히 정상이었던 순간을 포착한 유일한 조각이 될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수사는 확대되기 시작할 것이다. 첫 번째 가설들, 첫 번째 신문들, 첫 번째 실수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처음에 사소해 보였던 모든 세부 사항은 나중에 서드베리에서 가장 복잡한 이야기 중 하나가 되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클레이튼 사건에 대한 첫 번째 공식 문서는 신고인 신문 조서이다. 날짜 2013년 10월 14일. 시간 밤 10시 4분. 장소 서드베리 경찰서 4호실. 사라 클레이튼은 데이비스 경관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조서에는 기록되어 있다. 상태는 침체되어 있고 얼굴에는 피로의 흔적이 있으며 말은 두서가 없고 때때로 사건의 연대기를 읽는다. 그녀에게 물을 권했을 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처음 몇 분 동안 그녀는 침묵했고 마침내 나중에 모든 보고서에서 인용될 문구를 말했다. 제가 집에 잠깐 들어갔을 때. 이 말은 나중에 수사관, 검사, 기자들이 반복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몇 분에 비극의 모든 본질이 집중되어 있다. 사라는 저녁 8시경 부엌에 들어가 식탁을 치우고 스토브를 끄려 했다고 말했다. 이때 거리는 이미 어두워졌지만 뒷마당은 가로등 불빛으로 밝혀져 있었다. 그녀는 마당에서 발소리와 웃음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고 그 후 침묵이 따랐다. 다시 돌아왔을 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숲 쪽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로 통하는 작은 문이 열려 있었다. 그녀는 낮에 그것을 닫았다고 기억했다. 이 순간부터 그냥 나갔다는 가설은 신빙성을 잃었다. 사라는 911에 전화했지만 연결이 끊겼다. 그 후 조서, 순찰, 현장 검사. 뒷마당 검사는 이미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다. 조명은 과학수사대 차량에 설치된 투광등이 제공했다. 흙은 축축했고 땅은 단단하여 신발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잔디밭에는 테라스에서 작은 문으로 이어지는 작은 크기의 발자국이 기록되었다. 울타리 높이에는 땅에 2개의 움푹 들어간 자국이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 움직이지 않고 서 있다가 옆으로 한 걸음 옮긴 듯했다. 작은 문 뒤에는 덤불이 우거진 좁은 길이 나무들로 이어져 있었다. 작은 문 기둥 중 하나에는 걸쇠에 걸린 천 조각이 매달려 있었다. 밝은 색의 재료로 나중에 한나의 겉옷 일부로 확인되었다. 싸움의 흔적도 명백한 침입의 징후도 없었다. 모든 것이 빠르고 조용하게 일어난 것 같은 느낌뿐이었다. 집은 온전했고 문은 부서지지 않았으며 창문은 닫혀 있었다. 일어나고 있는 일과는 모순되는 고요함과 질서의 느낌. 과학수사대는 밤새도록 일했다. 지문이 채취되었고 토양 샘플이 수집되었으며 이웃의 감시 카메라가 압수되었다. 보고서에는 명시되어 있다.
집 내부에는 침입 흔적이 없습니다. 마당 뒤쪽에서 숲으로 이어지는 열린 작은 문이 발견되었습니다. 폭력 행위의 징후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팀을 이끌었던 파렐 수사관은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실종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자발적인 이탈의 가능성은 낮게 평가됩니다. 10월 15일 아침까지 사건은 774-13번이라는 번호를 받았다. 공식적인 문구, 의심스러운 상황에서의 실종. 이 기록은 사건을 자동으로 다른 범주로 분류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실종 신고가 아니라 잠재적인 형사 수사가 되었다. 아침 7시 30분에 경찰은 수색 작전의 시작을 발표했다. 경찰견조, 자원봉사자, 인근 구역의 경찰관들이 동원되었다. 클레이튼의 집 주변 지역은 봉쇄되었고 숲을 샅샅이 뒤지고 계곡과 버려진 건물을 수색했다. 구역 입구에는 전날 저녁 8시 이후 해당 지역을 떠난 모든 사람을 기록하기 위한 초소가 설치되었다. 첫 24시간 동안 결과는 없었다. 움직이는 방향을 나타낼 수 있는 흔적이나 물건도 찾지 못했다. 침묵하는 뒷마당, 작은 문, 그리고 시간이 영원히 저녁 7시 58분에 멈춘 카메라 녹화만이 있었다. 이 처음 12시간은 실종이 개인적인 비극에서 수사로 전환된 지점이 되었다. 이제 수사팀, 분석가, 전문가들이 사건에 투입되었다. 다음 단계, 체계적인 수색, 그리고 2단계부터 그날 저녁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훨씬 더 복잡한 단서로 경찰을 이끌 진정한 수사가 시작될 것이다. 실종 후 처음 12시간은 가장 중요하다. 클레이튼 사건에서 이 시간은 서두름의 혼란 속에서 어떻게 시스템이 탄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되었다. 10월 15일 아침까지 집 주변 지역은 봉쇄되었다. 수색구역은 양쪽으로 거의 2.1km까지 확장되었다.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72명의 자원봉사자, 14명의 경찰관, 2개의 경찰견팀, 그리고 1대의 열화상 카메라, 헬리콥터가 투입되었다. 지역 소방관들도 도움을 위해 소집되었다. 그들은 지형을 가장 잘 알고 있었다. 작전은 멈추지 않고 진행되었다. 사람들은 계곡, 숲, 낡은 펌프장을 샅샅이 뒤졌다. 랜턴과 개들과 함께 끈처럼 연결되어 한 걸음 한 걸음 작업했다. 무전으로 30분마다 좌표를 보고하고 지나간 구역을 표시했다. 서류상으로는 잘 정비된 메커니즘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공허 속에서의 수색과 더 비슷했다. 점거 무렵 파렐 경관은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다. 2.1 제곱킬로미터 수색 완료. 실종자의 흔적 발견되지 않음. 끌린 흔적, 피, 개인 물품 없음. 결과, 부정적. 이 기록은 첫 번째 일시적 한계를 설정했다. 밤과 아침 동안의 수색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가족에게 이것은 한 가지를 의미했다. 사람이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다. 수사팀에게는 일반적인 논리가 작동을 멈췄다는 것이다. 점심 식사 후 경찰견 조를 이끄는 라일리 경관으로부터 보고가 들어왔다. 그의 개 토르토는 작은 문에서 발견된 거톡깃의 냄새를 맡았다. 흔적은 울타리를 따라 오솔길을 지나 도로변으로 이어졌다. 라일리는 개가 멈추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으며 자신감 있게 나아갔다고 언급했다. 이것은 희망을 주었다. 어쩌면 누군가 정말로 한날을 걸어서 이동시켰고 멀리 가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몇십 미터 후 흔적은 끊겼다. 칼로 자른 것처럼 갑자기. 라일리는 토르가 오솔길이 비포장도로로 이어지는 아스팔트 가장자리로 여러 번 돌아왔다고 보고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었다. 냄새도 단서도 없었다. 이것은 사람을 차량에 태울 때 일어나는 일이다.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도로변에서 흔적 상실, 차량 탑승 가능성.
이 문구는 수사의 방향을 바꿨다. 이제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가능한 납치로 간주되었다. 이 순간부터 연방급 과학수사 전문가들이 합류했다. 오타와는 서드베리에 임시 지원팀을 보냈다. 흔적이 끊긴 지 2시간 후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났다.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인 보일이라는 지역 산림감시원이 숲 가장자리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다. 그것은 젖은 풀 위에 도로에서 거의 30m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다. 지난밤의 어둠 속에서는 쉽게 놓칠 수 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그냥 나뭇가지와 넝마 더미 같았지만 모양이 너무 깔끔해서 마치 일부러 모아놓은 것 같았다. 장소를 투광등으로 비추자 그것이 인형이라는 것이 보였다. 원시적이고 수작업으로 만들어졌다. 기본 재료는 꼬인 나뭇가지, 검은 천으로 만든 머리, 옆에는 깃털이 엮여 있었다. 얼굴 부분에는 2개의 구멍이 있었고 안쪽에는 단추와 비슷한 금속 조각 같은 것이 있었다. 주변에는 밟힌 풀의 흔적이 있었다. 파렐은 발견물을 즉시 기록하고 증거물 1호로 포장하도록 명령했다. 인형은 투명 봉투에 깔끔하게 쌓여 축척자와 함께 사진이 찍힌 후 실험실로 보내졌다. 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간략한 설명이 등장했다. 수제 인형, 재료, 나뭇가지, 천, 새의 깃털. 천에는 점토와 재의 흔적이 있음. 출처불명. 경찰에게 이것은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상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나중에 바로 이 발견이 새로운 버전이 시작되는 중심 단서가 될 것이다. 그 순간 이것은 일반적인 사실들 속에서 갑자기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실제 수사의 그림에 침투한 것처럼 외계적인 무언가일 뿐이었다. 수색은 저녁까지 계속되었지만 모든 것은 한 지점으로 돌아갔다. 도로 옆에서 끊긴 흔적. 이곳에서 수사는 처음으로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에 직면했다. 이 순간부터 클레이튼 사건은 단순히 실종된 사람을 찾는 것을 멈춘다. 이후 수사는 체계적이고 냉철하며 날이 갈수록 더욱 기묘해질 것이다. 인형이 발견된 후 수사는 급격하게 방향을 바꿨다. 경찰은 낡고 검증된 방법, 가가호호 방문을 다시 사용했다. 데이비스와 첸 경관은 클레이튼의 집에서 1km 방역 내에 사는 모든 사람을 신문하기 시작했다. 지도에는 모든 문, 모든 성씨, 모든 사소한 관찰 내용이 표시되었다. 이런 순간에는 사건이 일상적인 업무로 변하지만 바로 이 일상 속에서 때때로 돌파구가 생긴다. 10번째 주소, 피치 로드 모퉁이에 있는 집에서 수사관들은 첫 번째 일치점을 발견했다. 4번째 증인인 핸더슨. 성을 가진 노부인은 말 그대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그런 이상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찾는다면 그레이를 보세요. 그는 외곽의 낡은 경납고 근처에 살아요. 항상 나뭇가지로 뭔가를 만들어요. 때때로 울타리에 그걸 남겨두기도 하고 나는 그가 무서워요. 이 문구는 일상적이고 거의 소문 같았지만 그 순간 그것은 첫 번째 실제 방향이 되었다. 그레이라는 이름은 빨간 마커로 표시되었다. 신원이 확인되었다. 아서 그레이, 42살. 지역 주민, 실업자, 이전에는 보트 엔진 수리업에 종사했다. 미혼, 혼자 거주. 경찰관들은 그의 주소를 확인했다. 베이커 스트리트에 있는 집으로 실종 장소에서 거의 3km 떨어져 있었다. 핸더슨이 언급한 그 경납고도 그곳에 있었다. 처음에는 외부 유관 검사, 장소는 버려진 것처럼 보였다. 풀이 무성한 마당, 깨진 창문, 번호판 없는 낡은 바엔. 문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지만 이웃들에 따르면 그레이는 밤에 자주 돌아왔다. 이웃 중 한 명은 심지어 실종 전날 경납고에서 용접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다. 데이터베이스 확인 결과 아서 그레이는 이미 경찰에 알려진 인물이었다. 2번의 유죄 판결, 2009년과 2011년에 2건 모두 사소한 조항, 공공기물 파손 및 재산 피해. 보고서에는
체포 당시 그가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고 말을 두서없이 했으며 협조를 거부했다고 언급되었다. 나중에 정신과 감정은 그를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지만 강박 상태의 징후가 있음으로 인정했다. 2012년 이후 그에 대한 공식적인 불만은 접수되지 않았다. 수사팀에게는 이것만으로도 조치를 취하기에 충분했다. 10월 16일에 법원은 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근거는 클레이튼 시민의 실종과의 가능한 연관성 및 현장 근처에서 발견된 물건이 알려진 용의자의 행동과 일치함. 수색은 아침 8시 15분에 시작되었다. 현장에는 경찰관 3명, 과학수사 전문가, 검찰 대표가 있었다. 비디오 녹화는 끊임없이 진행되었다. 경납고 문을 열었을 때 안에서는 습기와 금속 냄새가 났다. 내부 공간은 천장까지 가득 차 있었다. 도구, 페인트통, 낡은 나무 액자, 천 조각, 밧줄,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순서로 놓여 있었다. 그러나 가장 이상한 것은 벽을 따라 수십 개의 인형들이 서 있었다. 47개의 인형. 크기는 다양했지만 모두 같은 스타일로 만들어졌다. 모두 나뭇가지, 천, 밧줄로 깃털과 금속 조각이 엮여 있었다. 일부는 인간의 실루엣을 닮았고 다른 일부는 동물을 닮았다. 바닥에는 스케치들이 놓여 있었다. 목탄 그림, 메모, 도표. 한 공책에는 9번째 날 구조 완료와 같은 기록들이 있었다. 옆에는 책들. 고풍스럽고 낡았으며 일부는 영어, 일부는 프랑스어였다. The Veil Between, Ritual Shapes and Folk Protection Shadow Patterns in Northern Art와 같은 제목들이었다. 압수 당시 그레이는 집에 없었다. 그는 1시간 후 식료품점에서 체포되었다. 점원의 말에 따르면 그는 담배를 사러 왔고 평소처럼 침착했다. 체포에 저항하지 않았다. 사라 클레이튼을 아느냐는 질문에 그는 부정적으로 대답했다. 발견된 인형에 대한 질문에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들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형식입니다. 이 문구는 나중에 기소의 핵심 요점 중 하나가 되었고 수사팀에게는 그들이 단지 기벽이 있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신호가 되었다. 그날 저녁 아서 그레이는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그는 이 호실 신문실에 배치되었고 카메라를 켜고 녹화를 시작했다. 그레이의 얼굴에는 두려움도 놀라움도 없었다. 그는 바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재킷 소매를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첫인상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사건을 지휘한 파렐 경관은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시선이 비어있고 반응이 느림. 행동은 겉으로는 차분하지만 내부 긴장의 징후를 보임. 인형에 대한 질문에 회피적으로 대답함. 클레이튼의 이름에 눈에 띄게 반응함. 심리학자 입회해 신문을 계속할 것을 권고함. 이 시점에서 수사팀은 증거, 필적 일치, 그리고 애매한 과거를 가진 용의자를 확보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지만 신문에 참여한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레이가 무언가를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즉시 들었다고. 다음 단계, 그의 진술. 그리고 바로 그것이 전체 수사의 흐름을 바꿀 것이다. 아서 그레이에 대한 신문은 그날 저녁에 시작되었다. 방은 표준적이었다. 회색 벽, 합판 책상, 천장에 카메라, 맞은편에 경찰관 2명. 조서에는 기록되어 있다. 시작. 밤 9시 4분. 첫 번째 질문. 경납고에서 발견된 거리 인형들에 대한 것. 그레이의 대답은 짧고 멈춤 없이 목소리에는 약간의 조롱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지 제 예술입니다. 무해합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 없는 것을 봅니다. 이 문구가 전체 신문의 분위기를 조성했다. 수사관들은 초조함, 방어적인 반응, 어쩌면 부인을 예상했지만 평온함은 아니었다. 그레이는 마치 날씨를 이야기하듯이 느긋하게, 거의 나태하게 말했다.
그는 인형을 만든 것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취미라고 주장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민속예술, 상징주의, 그리고 그가 말하는 시각적 의식에 관심이 있었다. 한나 클레이튼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에 그는 대답했다.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저는 집집마다 다니지 않습니다. 저는 제 할 일이 많습니다. 말은 단순하게 들렸지만 수사관들은 클레이튼의 이름에 그의 억양이 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급격하게, 명확하게는 아니지만 단지 1초 동안 목소리가 작아졌다. 파렐 경관의 보고서에는 기록되어 있다. 그레이는 시선 접촉을 피하고 클레이튼 가족 언급에 지연 반응을 보임. 정서적 연관성 또는 인지 가능성 있음. 그러나 그 다음에는 전환점이 발생했다. 실종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그레이는 그날 저녁 자신이 도시에 없었다고 침착하게 말했다. 그는 재킷에서 구겨진 영수증을 꺼냈다. 서드베리에서 40km 떨어진 주유소에서 연료를 구매한 영수증. 시간은 저녁 8시 5분, 즉 실종 신고가 접수되기 10분 전이었다. 수사관들은 이것을 블러핑 시도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영수증은 진짜였다. 그들은 그것을 확인했다. 영수증에는 주유소 번호와 거래 바코드가 있었다. 경찰관은 영상감시 부서에 요청을 보냈다. 몇 시간 후 답변이 도착했다. 녹화 영상이 남아 있었다. 영상에는 그레이가 계산대로 다가가 돈을 지불하고 밖으로 나가 자신의 낡은 벤에 타는 모습이 보인다. 카메라가 시간을 기록한다. 모든 것이 일치한다. 이것은 수사 논리에 대한 타격이었다. 경찰견 작업을 이끌었던 라일리 경관은 나중에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는 그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타일, 장소, 심지어 세부 사항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그 시간에 그냥 주유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레이는 아침까지 구금되었지만 더 이상 구금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는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의무에 풀려났다. 용의자 목록에서 그는 제외되었다. 남은 것은 경납고와 그 내용물뿐이었다. 과학수사 전문가들은 수색 시 압수된 물건들을 계속 연구했다. 인형들은 사진이 찍히고 설명되었다. 생물학적 흔적, 천조각, 머리카락, 싸움의 흔적, 아무것도 없었다. 심지어 그 아래의 먼지도 그것들이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모든 것이 아무리 이상해 보일지라도 그레이가 정말로 자신의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했다. 그러나 압수된 증거물 중 하나가 분석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의 경납고에서 발견된 책들 사이에 The Veil Between이라는 제목의 낡은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214쪽의 책갈피가 발견되었다. 그것은 가장자리가 고르지 않게 잘린 두꺼운 종이 조각이었는데 누렇게 변해 있었다. 그 위에는 이미 색이 바랜 잉크로 손으로 쓴 글이 있었다. The Avery Circle. 처음에는 아무도 이것에 주목하지 않았다. 이미 이상한 컬렉션의 또 하나의 이상한 요소일 뿐이었다. 그러나 과학수사 전문가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표현의 언급을 찾으려고 했을 때 결과는 없었다. 공개 출처, 기록 보관소, 도서관 어디에도 없었다. 파렐 경관은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책갈피는 별도 봉투에 넣어졌습니다. 서브컬처 운동 또는 폐쇄된 공동체와의 관련성 가능성 있음. 맥락 분석 필요. 이 문구는 전체 사건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 순간부터 수사는 한 사람을 찾는 것을 멈췄다. 이제 그것은 더 큰 것, 그룹, 아이디어, 어쩌면 서드베리 경계를 훨씬 넘어선 흔적을 남긴 전체 네트워크와 관련된 것이 되었다. 이렇게 경찰은 이 사건에서 곧 핵심이 될 이름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다. 아바리 서클, The Avery Circle. 이후 수사는 이 원이 무엇인지, 참가자는 누구이며 한나 클레이튼의 실종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파헤치기 시작할 것이다. 6달이 지난다. 한나 클레이튼 사건은
점차 뉴스에서 사라진다. 처음 몇 주 동안은 모두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신문, 라디오, 지역 TV 채널. 그러나 시간은 제 역할을 한다. 헤드라인은 새로운 것으로 바뀌고 수사는 수십 시간의 신문과 수백 페이지의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 새로운 단서도 증인도 어디서 찾아야 할지에 대한 힌트도 없다. 수사관들은 사건이 정체 상태에 있음이라고 기록한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의 관심은 예상치 않게 외부가 아니라 클레이튼 가족 내부로 옮겨진다. 이것은 장기간 미해결 실종 사건의 표준 절차이다. 간접적으로 관여했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확인된다. 소위 관찰 파일이 생성된다. 가족 구성원의 행동, 경로, 사회적 관계 및 심리 상태에 대한 데이터가 입력되는 문서이다. 바로 그때 보고서에 처음으로 다음과 같은 메모가 등장한다. 마이클 클레이튼의 행동 변화. 마이클, 한나의 아버지, 니켈 리지 광산에서 거의 20년 동안 일했다. 조용하고 절제된 사람으로 징계 위반 기록이 없으며 동료들 사이에서 존경받았다. 그러나 2013년 12월부터 그는 더 이상 근무를 나가지 않는다. 처음에는 휴가를, 그 다음에는 병가를 내고 한 달 후에는 사직서를 제출한다. 설명에는 짧은 문구가 있다. 그녀를 상기시키는 곳에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이후 경찰이 나중에 독자적인 활동이라고 부를 것이 시작된다. 마이클은 집에 앉아 있지 않는다. 그는 낡은 고속도로, 보통 장거리 트럭 운전사들이 멈추는 모텔 근처, 그리고 그가 전에는 가본 적 없는 레드 엘크 바에서 목격된다. 지인들을 통해 그는 정보를 얻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을 찾는다. 서드베리 지역에 거주하는 전직 수감자들과 여러 번 연락한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따르면 그는 사설 탐정에게 의뢰했지만 탐정은 의뢰인의 불안정한 상태를 이유로 그와 일하기를 거부했다. 그를 관찰한 경찰관 중 한 명은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그는 지쳐 보였습니다. 끊임없이 담배를 피웠고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외곽의 다리 옆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일어난 일 자체의 의미를 찾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점차 마이클은 집착하게 된다. 그는 지역 도서관의 기록 보관소를 다시 검토하고 낡은 신문 스크랩을 연구하고 의식과 이상한 공동체에 관한 기사를 읽는다. 그는 경찰서에 여러 번 나타나 수사관과의 만남을 요구하지만 그들은 사건이 여전히 개방되어 있으며 모든 새로운 자료는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사건에 첨부된다고 설명한다. 그는 말없이 떠나지만 다음 날 다시 돌아온다. 2014년 봄에 그의 행동은 더욱 공격적으로 변한다. 여러 증인이 그가 배서 말다툼을 벌이고 낯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원 서클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한다. 이때 경찰은 처음으로 클레이튼이 이전에 사건 자료에서 이미 발견된 이름 아바리 서클을 언급하는 것을 기록한다. 아무도 그가 이것을 어떻게 아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아서 그레이의 책에서 책갈피를 발견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것은 제한된 수의 직원만이 접근할 수 있는 수사의 내부 세부 사항이었다. 그러나 마이클은 그것을 오랫동안 찾아온 것처럼 이야기한다. 5월 말에 그는 처음으로 체포된다. 헤이븐스 게이트 바, 서드베리 외곽의 작은 펍. 자정 무렵 신고가 접수된다. 싸움, 한 참가자가 부적절한 상태. 순찰대가 도착했을 때 내부에는 혼란이 있었다. 뒤집힌 테이블, 유리 파편, 바닥에 피. 마이클은 카운터 옆에 앉아 있었고 이마가 찢어졌고 팔에는 긁힌 상처가 있었다. 경찰관들은 표준 데이터를 기록한다. 음주 상태에서 체포되었고 저항하지 않았다. 보고서에는 그의 설명에서 인용한 문구가 있다. 저는 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들은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경찰서로 이송되었을 때 그는 같은 말을 반복한다. 침착하게, 히스테리 없이
거의 속삭이듯이 아바리 서클, 이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들입니다. 이 문구는 즉시 수사팀의 태도를 바꾼다. 이전에는 경찰이 클레이튼이 단순히 상실에 대처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이름의 일치는 버전을 재검토하도록 만든다. 기록 보관소의 문서가 다시 올라온다. 그레이의 이름이 다시 보고서에 나타나고 정체된 것으로 여겨졌던 사건이 되살아나기 시작한다. 이제 수사팀에게는 두 가지 라인이 있다. 증거와 조서가 있는 공식적인 라인과 모든 것을 잃고 수수께끼에 가장 가까이 다가선 사람에 의해 시작된 비공식적인 라인이다. 다음 단계, 클레이튼이 원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떻게 그들에게 접근했는지 알아내는 것이다. 1년 반이 지난다. 클레이튼 사건은 이 시점에서 이미 미제 사건, 범주에 속한다. 수사관들은 바뀌었고 수색에 참여했던 자원봉사자들의 대부분은 오래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갔다. 자료가 담긴 폴더는 기록 보관소에서 먼지를 쌓고 있으며 한나의 이름만이 누군가가 오래된 미해결 사건을 떠올릴 때 가끔 뉴스에 등장한다. 모든 것이 수사가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어느 날 2015년 봄 한 여성이 서드베리 경찰서에 들어온다. 그녀의 이름은 그녀의 요청에 따라 조서에 기록되지 않는다. 그녀는 근무가 거의 끝날 무렵 저녁에 온다. 카메라 영상에는 다음과 같이 보인다. 중간 키의 여성, 회색 코트를 입고 후드를 올려 얼굴이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다. 그녀는 카운터로 다가가 클레이튼 사건에 대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요청한다. 당직 경관은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녀가 한나의 이름을 발음하자 그의 반응이 바뀐다. 여성은 당직실로 안내된다. 대화는 짧게 진행된다. 10분도 채 되지 않는다. 나갈 때 그녀는 작은 투명 봉투를 남기고 안에는 파란색는 과학수사 실험실로 전달된다. 그 내용물이 추출되어 기록된다. USB가 들어있다. 당직 경관의 보고서에는 기록되어 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음. 더 이상 이것을 혼자 간직할 수 없다고 말함. 걸어서 떠남. 방향. 도시 남부. 남아달라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음. 이 저장 장치는 전체 수사의 중심 단서가 된다. 몇 시간 후 USB 포맷 AVI 형식의 비디오 파일 12개. 낮은 화질. 부분적으로 손상됨. 생성시간 2013년 6월부터 10월까지. 모두 동일한 카메라로 촬영되었다. 특유의 떨리는 프레임, 과다 노출, 마이크의 웅성거림이 있다. 첫 번째 녹화에서는 어두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인다. 얼굴에는 청아 가죽으로 만든 거친 수제 마스크, 일부는 룬 문자와 유사한 상징으로 그려져 있다. 장면은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한다. 대부분 콘크리트 벽, 희미한 불빛, 때때로 금속 표면에 반사가 보인다. 마치 낡은 창고나 경납고 같다. 소리는 거의 알아들을 수 없다. 속삭임의 조각, 둔탁한 타격, 그리고 웃음, 멀고 불규칙한. 한 수사관은 첫 번째 반응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처음에는 이것이 단순한 퍼포먼스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지하 극장처럼 역할을 수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래 볼수록 이것은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는 대본도 없고 일어나고 있는 일과 프레임 속 사람들 사이에 거리도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9번째 비디오에서 발생한다. 카메라가 비스듬히 향하고 방구석에서 촬영되며 나무 테이블의 일부가 프레임에 들어온다. 테이블 위에는 물건들이 놓여 있다. 양초, 밧줄, 천 뭉치. 어느 순간 시야에 종이 한 장이 나타난다. 그것은 앞정으로 벽에 고정되어 있다. 이미지는 고르지 않고 색연필, 인물, 그리고 태양이 있다. 녹화 화질은 좋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프레임을 멈추고 서명을 본다. 아래에 크게 고르지 않은 필체로 한나라고 쓰여 있다.
이후 사건은 새로운 스테이터스를 얻는다. 비디오는 재인코딩되고 프레임은 처리되며 이미지는 노이즈에서 제거된다. 종이는 식별 가능해진다. 집과 나무가 있는 그림, 전형적인 아이의 그림이다. 그러나 바로 이 세부 사항, 필체와 서명, 이 추가 조치의 근거가 된다. 이틀 후 프레임 사진이 사라 클레이튼에게 보여진다. 절차는 심리학자와 수사관의 입회에 진행된다. 처음에는 그녀는 말없이 바라본다. 그런 다음 사진을 두 손으로 잡고 오랫동안 놓지 않는다. 잠시 멈춘 후 조용히 말한다. 이것은 그녀의 그림입니다. 기억해요? 우리가 여름에 이것을 그렸어요. 그때 그녀는 우리 집과 그녀가 항상 놀던 사과나무를 그렸어요. 이 반응은 조서의 긍정적인 식별로 기록된다. 이것은 한나를 어떤 조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과 연결하는 첫 번째 실제 흔적이다. 확인 후 그림은 증거물 22호가 된다. 12개의 비디오 전체가 오타와 사이버 분석 센터로 보내진다. 전문가들은 소리 조각으로 작업하고 개별 목소리, 구절, 소음을 분리하려고 시도한다. 파일 중 하나에서는 circle이라는 단어가 뚜렷하게 들린다. 전문가의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참가자들이 스스로를 one circle이라고 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맥락은 의식 공동체의 구조를 시사합니다. 계획과 내부 계층 구조에 징후가 있습니다. 수사팀에게 이것은 전환점이 된다. 1년 반의 성과 없는 수색 끝에 그들은 마침내 실종과 이미 2번 자료에 등장한 신비로운 이름, 처음에는 그레이의 책갈피에서 그 다음에는 마이클 클레이튼의 말에서 사이의 물질적인 연결고리를 발견했다. 이 순간부터 수사의 방향은 완전히 바뀐다. 이제 경찰은 실종에 연루되었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전체 그룹을 찾고 있다. 이전에 우연처럼 보였던 모든 것이 시스템으로 합쳐지기 시작한다. 다음 단계, 이 원에 누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영상들이 어디에서 촬영되었는지 알아내는 것이다. 경찰이 12개의 비디오 파일을 확보했을 때 그것은 전환점이 되었다. 그러나 예비 검토 후에도 수사관들은 전문적인 분석 없이는 더 이상 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자료는 오타와 파괴적 컬트 및 의식적 관행 연구센터로 전달되었다. 부서의 책임자 엘빈 리드 박사, 전직 사회학 교수로 오랫동안 폐쇄된 종교운동 연구에 종사했다. 그는 캐나다 전역의 수사에 초청되었으며 바로 그가 이 녹화들의 체계적인 해석을 처음으로 제공했다. 그의 결론에서 리드는 이 그룹을 아트 퍼포먼스, 신의교주의적 관행 및 20세기 말 철학에서 차용한 아이디어를 가진 하이브리드 조직으로 묘사한다. 그는 그들의 행동이 고전적인 컬트로 분류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여기에는 공통의 종교, 단일신 또는 성서가 없다. 모든 것은 변형의 개념, 개인적, 신체적, 상징적, 을 중심으로 구축된다. 그들은 스스로를 크룩 아바리 또는 단순히 원이라고 불렀다. 이 이름은 리드의 의견으로는 아바루스라는 라틴어 어근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탐욕스러운 또는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을 의미한다. 그 뒤에 숨겨진 아이디어는 단순하면서도 위험하다.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새로운 경험을 위해 경계를 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경계를 넘는 것이 그들의 철학의 중심에 있다. 비디오를 분석하면서 리드는 몇 가지 결론을 내린다. 그는 참가자들이 다양한 문화권의 상징을 사용하지만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연극적인 요소로 사용한다고 썼다. 마스크, 의식, 소금과 수추로 만든 원, 천으로 감싼 물건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현실에 대한 자신의 권력 개념을 표현하는 연출, 시각적 껍데기의 일부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그들의 행동은 자발적이지 않았다. 그것들은 구조, 반복성, 순서를 가지고 있었다. 각 비디오는 시작, 발전 및 끝이 있는 주기의 일부이다. 녹화 및 발견된 텍스트 조각에 기록된 그룹의 주요 논제는 다음과 같았다.
변형은 오직 상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면 오래된 것을 파괴해야 한다. 리드는 이것을 상징적 파괴의 수사학이라고 부른다. 그의 말에 따르면 많은 현대 급진 예술 그룹들이 비슷한 철학을 사용하지만 여기서는 심각성의 수준이 달랐다. 예술가들에게 이것이 표현의 형태라면 원에게는 행동 방식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예술의 범위를 넘어섰다. 비디오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중요한 세부 사항이 확인되었다. 4개의 녹화에서 동일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마스크 틈을 통해 그의 얼굴이 부분적으로 보인다. 디지털 안정화 및 신체 분석 후 비디오 증거 전문가는 결론을 내렸다. 데이터베이스의 특정 인물과의 일치 가능성은 92%이다. 그는 줄리안 크로스, 34살, 서드베리 주민, 설치 미술가로 밝혀졌다. 줄리안은 지역 예술계에서 알려져 있었다. 전시회에 참가하고 시각예술대학에서 강의하며 산업 현장에서 퍼포먼스를 조직했다. 그의 작품은 종종 공격적이고 개념적이라고 묘사되었다. 그는 예술이 두렵게 하고 깨워야 한다고 말했다. 몇 년 전 그의 프로젝트는 관객들의 불만 후 폐쇄되었다. 한 참가자가 공연 중 부상을 입었다. 크로스에 대한 정보는 빠르게 확인되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의 뜻을 같이 하는 그룹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 중 2명의 정규 참가자, 준 라센이라는 예술가와 전직 사진작가 루이스 패터슨, 그들은 종종 자신의 프로젝트 비디오를 촬영하고 버려진 건물에서 모임을 가졌으며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외딴 장소를 선호했다. 리드 박사는 그들의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이 사람들은 미치광이나 일반적인 의미의 광신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술을 통해 현실의 경계를 다시 쓸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을 광신자들보다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호기심에서 행동하고 두려움에서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결론 후 경찰은 공식적으로 크룩 아바리 그룹을 한나 클레이튼의 실종과 잠재적으로 관련된 활동 조직으로 인정했다.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형사수사관은 줄리안 크로스와 그의 측근에 대한 관찰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표준적인 외부 통제 절차가 사용되었다. 그의 차량에 카메라 설치, 경로 추적, 신용카드 이동 데이터 수집. 크로스는 도시 외곽의 낡은 집, 이웃에 관심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지역에 살았다. 낮에는 스튜디오에서 일했고 저녁에는 일주일에 몇 번인가 외출했다. 이 외출들이 새로운 수사 라인의 첫 번째 연결고리가 되었다. 이제 수사관들은 누구를 찾아야 할지 알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1년 넘게 수수께끼로 남아있던 그 이름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았다. 다음으로는 크로스의 야간 경로가 어디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의 원이 한나 실종 후에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밝혀내야 했다. 줄리안 크로스에 대한 감시가 상시화된 후 수사팀은 추적 방향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그의 가장 가까운 동료들, 라센, 패터슨, 그리고 데이비드 내쉬도 통제해 있었다. 이들 중 마지막 인물이 거의 즉시 외부 감시팀의 관심을 끌었다. 내쉬는 말이 없고 폐쇄적이었으며 사람들 앞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서류상으로는 그는 아트 설치물 준비를 돕는 크로스의 조수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고정된 직업이 없었다. 도시 외곽 이모의 집에서 살았고 번호판 없는 낡은 픽업 트럭을 몰고 자주 외출했다. 그의 경로는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서드베리 북쪽의 숲으로 향하는 길, 1년 반 전에 한나가 사라진 바로 그 지역이었다. 처음에 수사관들은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지역이 넓고 많은 시민들이 낚시나 단순히 교회로 운전하기 위해 그곳으로 간다. 그러나 곧 규칙성이 명백해졌다. 내쉬는 너무나 규칙적으로 그곳에 나타났다. 감시는 그의 외출을 일주일에 2-3번, 거의 항상 저녁 시간에 기록했다. 한 번은 그의 픽업 트럭이 비포장 도로에 멈췄는데 이는 경찰견의 흔적이 끊겼던 지점에서
약 3km 떨어진 곳이었다. 그날의 행동을 기록하기 위해 은밀한 카메라가 설치되었다. 녹화 영상에는 내쉬가 차에서 내려 검은 천으로 감싼 긴 꾸러미를 차체에서 꺼내 숲속 깊은 곳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인다. 20분 후 그는 꾸러미 없이 돌아온다. 이 에피소드는 발굴 영장 요청의 근거가 되었다. 문서는 긴급하게 처리되었다. 다음 날 아침, 과학수사 전문가들의 통제하에 6명으로 구성된 팀이 현장으로 출발했다. 보고서에는 명시되어 있다. 토양을 반 미터 깊이까지 개봉, 3미터 곱하기 3미터 구역. 흙은 단단하고 축축하며 썩은 냄새와 휘발유 냄새가 났다. 낡은 숲길의 특징적인 냄새. 2시간 후 삽이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혔다. 곧 그 꾸러미가 땅에서 꺼내졌다. 그것은 젖었고 천은 진흙으로 젖어 있었다. 안에는 밧줄로 감싼 나무 상자가 있었다. 그것은 실험실에서 조심스럽게 열렸다. 내용물은 기록되고 사진이 찍혔다. 동물의 유해, 아마도 고양이, 몇 개의 나뭇가지, 상징이 있는 천 조각, 그리고 검은 액체가 든 유리병. 뚜껑에는 칼로 새겨진 표식이 있었는데 중앙에서 4개의 선이 퍼져나가는 원과 비슷했다. 이 모든 것은 의식 행위의 전형적인 요소였지만 클레이튼 사건과는 관련이 없었다. 한나와 연결될 수 있는 머리카락, 천 조각, DNA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견은 강한 인상을 주었다. 그것은 아바리 서클이 스스로를 단순히 예술가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식적인 행위를 실천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룹 내부에는 그들만의 상징, 그들만의 암호, 그리고 분명히 역할 분담이 존재했다. 전문가들은 상자 안의 내용물을 상징적 정화의식의 유물로 묘사했다. 그들의 의견으로는 묻힌 물건들은 에너지를 붙잡아 두거나 또는 참가자들을 연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행동은 헌신의식의 특징이다. 만약 이것이 정말로 그러한 행위였다면 그룹은 한나 실종 후에도 존재했다는 의미이다. 신문에서 내쉬는 자신의 외출을 간단하게 설명했다. 숲에 가서 나뭇가지를 모으고 자연 사진을 찍었다고 말했다. 그에게 녹화 영상을 보여주자 그는 단지 낡은 설치물을 처리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상자 안에 전시회 물품, 실패한 실험이 들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믿지 않았다. 너무 많은 우연의 일치, 장소, 시간, 행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증거는 부족했다. 모든 물건은 의식적이었지만 범죄적인 성격은 아니었다. 법은 사람이 고양이를 묶거나 나무에 상징을 새기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수사는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수사관들은 크로스와 그의 그룹이 진실에 가깝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직접적인 단서를 남기지 않았다.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신중하게 계획된 게임처럼 보였다. 연극적, 종교적 또는 단순히 더 심각한 무언가를 숨기는 방법. 이 에피소드 이후 아바리 서클 멤버들에 대한 감시는 강화되었다. 이제 통제는 24시간 내내 이루어졌다. 경찰은 은밀한 도청으로 전환하고 만남, 경로, 연결고리를 기록했다. 그리고 바로 이 기간에 이전에 기록이 전혀 없었던 한 사람이 그들의 시야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수사팀이 나중에 한나 클레이튼 실종의 핵심 인물로 지목할 사람이다. 내쉬와의 실패 후 수사팀의 관심은 다시 줄리안 크로스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전체 구조의 중심이었다. 원이 유지되는 사람. 겉보기에는 지식인, 예술가, 교사. 그러나 이 사건에는 그 껍데기 뒤에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너무 많은 징후가 있었다. 수사관들은 이전 몇 년간의 기록 보관소 기록과 경찰 보고서를 포함하여 그의 개인 파일을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2005년 사건이었다. 당시 크로스는
스티븐 베이츠라는 이름의 지역 화랑 주인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에 연루되었다. 공식 버전은 전시회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해 그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비공식적으로 상황은 다르게 보였다. 증인들은 크로스가 논쟁 중에 폭발했고 소리를 지르며 금속 삼각대를 잡고 베이츠의 머리를 때렸다고 말했다. 그는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사건은 빠르게 종결되었다. 피해자는 갑자기 증언을 철회하며 모든 것이 오해로 일어났다며 자신이 갈등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나중에 베이츠는 서드베리를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수사관들에게 이것은 첫 번째 불안 신호가 되었다. 크로스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기록 보관소에는 또 다른 증인, 화랑 조수의 증언이 보존되어 있었다. 그녀는 크로스가 마치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할지 아는 것처럼 바라볼 수 있었다고 말했고 동시에 침착하고 위협적으로 행동했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에는 심리학에서 지배 효과라고 불리는 것이 스며 있었다. 말없이 압도할 수 있는 사람. 사적인 출처를 통해 수사팀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건 종결 후 크로스는 정신과 의사에게 단기 상담을 받았다. 공개 문서에는 진단명이 없었지만 의사의 개인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었다. 통제에 대한 병적인 욕구와 행동의 의식화. 이 말은 자신의 주위에 컬트를 만드는 사람의 이미지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전기 연구를 더 진행하자 의혹은 더욱 굳어졌다. 크로스는 종교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아버지는 목사, 어머니는 음악 교사였다. 아버지 사망 후 그는 교회와의 모든 관계를 급격히 끊고 변형의 예술에 전념하기 시작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일련의 퍼포먼스로 작가 자신은 자신의 작업에는 관찰자와 참가자 사이에 경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의 초기 전시회 중 하나의 비디오에서 그는 말한다. 만약 관객이 혐오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제가 가야 할 곳에 정확히 도착했다는 의미입니다. 내부로. 이 말은 나중에 원뇌 철학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다음 발견은 훨씬 더 실용적이었다. 수사관들은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나 클레이튼이 실종된 바로 그 기간 크로스의 은행 거래 내역을 요청했다. 일반적인 거래, 재료 구매, 스튜디오 임대, 연료비 지불 중에서 특이한 기록이 발견되었다. 서드베리에서 30km 떨어진 농가를 단기 임대한 계약. 임대 날짜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수사팀의 데이터에 따르면 바로 이 기간에 실종이 발생했다. 집은 리온 데이브라는 이름의 노인 소유였다. 그는 지역 사이트의 광고를 통해 집을 임대했고 불필요한 질문은 하지 않았다. 데이브는 진술에서 임차인이 아트 프로젝트 작업을 위해 자신을 소개했으며 몇 개의 상자, 장비, 그리고 3명의 조수를 데리고 왔다고 언급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집은 제때 반환되었고 열쇠는 베란다에 남겨졌으며 임대료는 전액 현금으로 지불되었다. 수사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농가는 버려진 것처럼 보였다. 기울어진 들보, 부러진 덧문, 벽에 이끼. 내부 텅 비어 있었다. 장비도 존재의 흔적도 없었다. 그러나 다락방에서 양초의 잔해와 원의 비디오에서 보였던 것과 동일한 그림이 있는 1000 조각을 발견했다. 전문가들은 패턴과 페인트 유형의 일치를 확인했다. 이제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금융문서, 발견된 물건, 날짜와 지리의 일치. 이 모든 것이 바로 그곳. 이 낡은 농가에서 크로스가 변형이라고 부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시사했다. 공식적으로 수사팀은 아직 범죄라고 주장할 수 없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부서 내에서는 모두가 이해했다. 발견된 농가는 답을 찾아야 할 장소라는 것을. 여기서부터 사건의 모든 이상한 점으로 실마리가 이어진다. 실종, 비디오, 원,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드베리에서 계속 살고 있는 크로스 자신에게로. 수사관들은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에 직면했다. 이 농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아바리 서클에 누가 크로스와 함께 그곳에 있었는지 밝혀내는 것이다. 체포 작전은 이른 아침 6시 30분에 수행되었다. 줄리안 크로스와 데이비드 내쉬는 동시에 도시의 다른 지역에서 체포되었다. 그들 사이의 연결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였다. 크로스는 그의 집 스튜디오 문턱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긴 코트를 입고 침착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심지어 포위되었을 때도 놀라지 않았다. 얼굴에는 약간의 피로가 있었는데 마치 오랫동안 이것을 예상했던 것처럼 보였다. 내쉬는 15분 후 건축 자재를 내리고 있던 공업지대에서 체포되었다. 크로스와 달리 그는 당황했고 손이 떨렸으며 마치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세고 있는 것처럼 시선이 흔들렸다. 두 사람 모두 시 경찰서로 이송되어 다른 신문실에 배치되었다. 이것은 표준적인 전술이지만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는 결정적이다. 두 사람이 서로 고립되었을 때 진술의 불일치는 반가쇠가 될 수 있다. 수사팀은 미리 역할을 나누었다. 하퍼 형사가 크로스를 맡고 말로 형사가 내쉬와 함께 일한다. 크로스에 대한 신문이 먼저 시작되었다. 그는 방으로 안내되어 금속 테이블에 앉았다. 카메라는 켜지고 조서가 시작되었다. 프레임 안에는 차가운 확신을 가진 사람. 그는 명확하게 거의 연극적으로 말한다. 그의 대답은 짧지만 잘 생각된 것이다. 그는 원에 참여한 것을 부인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예술운동의 이념가라고 부른다. 그의 말에는 공황도 두려움도 없다. 우리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은 은유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항상 두려워합니다. 그는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보며 말한다. 그를 동요시키려는 시도에 반응하지 않는다. 하퍼 형사가 그에게 농가에서 발견된 물건들, 양초, 상징, 천조각,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크로스는 비웃을 뿐이다. 이것은 소품입니다. 연극에서 누군가 쓰러져 죽는다고 해서 배우를 비난하지는 않잖아요. 내쉬에 대한 신문은 같은 시간에 옆방에서 진행되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구부정하게 앉아 있었고 시선은 테이블에 고정되어 있었으며 손가락은 계속해서 소매의 단추를 돌렸다. 원에 대한 그의 참여에 대한 질문에 그는 불안하게 대답하고 끊임없이 표현을 바꾼다. 그의 호흡은 가빠지고 구절은 짧아진다. 그에게 체포영장을 읽어주고 그가 꾸러미를 묻는 숲에서 찍은 은밀한 카메라 영상을 보여주자 그는 처음에는 침묵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말한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할 겁니다. 그것은 그냥 쓰레기입니다. 촬영 때 쓰던 낡은 물건들이에요. 말로우는 그에게 시간을 준다. 침묵이 길어진다. 내쉬는 발로 신경질적으로 바닥을 두드리기 시작하고 시선은 거울 쪽으로 향한다. 수사관은 지친 척하며 사건 파일을 테이블에 놓고 조용히 말한다. 줄리안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러한 말은 종종 어떤 증거보다 빠르게 사람을 무너뜨린다. 내쉬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그는 눈을 들고 동공이 확장된다. 그는 정확히 무엇을 말했는지 묻지 않고 우토츠냐에 그냥 변명하기 시작한다. 그가 모든 것을 꾸며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저는 그냥 도왔을 뿐입니다. 저는 그가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습니다. 수사관은 침묵한다. 그가 스스로 계속할 수 있도록 공간을 준다. 그리고 그는 계속한다. 두서없이. 하지만 매 순간 점점 더 자세하게. 이 단순한 아트 그룹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줄리안에게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두려움을 통해 참가자를 변형시켜야 하는 일련의 행동. 그는 절대적인 순수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으며 새로운 상태를 열기 위해 희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말로우는 파일에서 인쇄된 프레임을 꺼낸다. 비디오에서 발견된 바로 그 그림. 단순한 종이, 파란색 선,
고르지 않은 태양선. 그는 그것을 내쉬 앞에 놓는다. 이것이 누구의 작품인지 아십니까? 내쉬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의 입술은 떨린다. 몇 초 후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다. 조용히, 거의 속삭이듯이 말한다. 줄리아는 이것 없이는 전환이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그녀를 통해 그가 경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거라고. 이 문구는 조서에 기록된다. 수사관은 감정적 반응을 기록한다. 손이 떨리고 호흡이 가쁘다. 짧은 멈춤 후 내쉬는 물을 요청한다. 그는 잔의 절반을 마시고 덧붙인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았습니다. 농가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그곳이 교차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한다면 나중에 그녀는 두려움이 없는 곳으로 갈 것이라고. 신문은 40분 더 지속된다. 마지막에 내쉬는 지도를 요청하고 크로스가 임대한 집이 있던 구역을 표시한다. 그는 그곳을 One Circle의 중심이라고 부른다. 이 시간 동안 옆방에서 줄리안 크로스는 여전히 침착했다. 내쉬가 진술했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살짝 웃으며 말한다. 데이비드는 항상 약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한 모든 것은 상징입니다. 당신들은 그 의미를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수사팀은 더 이상 듣지 않는다. 이제 그들에게는 증인, 직접적인 진술, 그리고 모든 것이 시작된 장소가 있다. 그날 저녁 두 신문실은 모두 비워졌다. 한 사람은 침묵했고 다른 한 사람은 너무 많이 말했다. 그리고 수사관들은 이해했다. 다음 목적지는 버려진 농가, 그곳에서 말 대신 흔적을 찾아야 할 것이다. 농가에서의 아침은 춥고 안개가 짙었는데 마치 장소 자체가 파헤쳐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듯했다. 수사팀은 6시 40분에 과학수사 전문가, 경찰견 조, 토양 전문가와 함께 그곳에 도착했다. 낡은 집은 비뚤어진 지붕과 썩은 덧문과 함께 외따로 서 있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황량함을 내뿜고 있었다. 공기는 짙고 무거웠으며 곰팡이와 철 냄새가 났다. 마치 시간 자체가 2013년 10월과 11월 사이에 멈춘 것처럼 보였다. 한나가 사라진 바로 그때였다. 수색은 1층에서 시작되었다. 존재의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먼지가 고르게 쌓여 있었고 일부 장소에서만 낡은 신발의 흔적이 보였다. 한때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온 사람들의 것인지는 불분명했다. 창고에서는 양초잔해, 천조각, 불에 탄 책이 발견되었다. 이 모든 것은 실제 증거라기보다는 퍼포먼스의 장식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룹의 관심을 끈 것은 아래로 이어지는 계단이었다. 지하실은 좁고 낮았으며 축축한 돌담으로 되어 있었다. 손전등 불빛은 벽을 따라 미끄러지며 어둠 속에서 빈 병, 낡은 양동이, 금속 도구를 비췄다. 모든 것이 먼지로 덮여 있었다. 바닥의 한 부분을 제외하고 대략 2m 곱하기 3m. 여기 콘크리트는 더 밝고 더 매끄러웠으며 균열이 없었다. 전문가는 즉시 주목했다. 타설이 신선했고 몇 년을 넘지 않았다. 이 장소 옆 벽에는 누군가가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실수로 만진 것처럼 손바닥 자국을 페인트로 남겨놓았다. 팀은 바닥을 열기로 결정했다. 해머 드릴을 가져왔고 구역의 경계를 고정했다. 작업은 11시 20분에 시작되었다. 첫 번째 충격은 둔한 메아리로 울려 퍼졌고 마치 집이 자신이 열리는 것에 대해 한숨 쉬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먼지와 시멘트 파편뿐. 그러나 30분 후 도구가 돌보다 부드러운 무언가에 걸렸다. 곧 콘크리트층 아래에서 거친 삼배가 나타났는데 단단하고 땅에 박혀 있었다. 그 가장자리는 굳어 있었지만 안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다. 작전이 중단되었다. 법의학 전문가와 과학수사 전문가들이 현장으로 소집되었다. 지역은
봉쇄되었다. 모든 단계가 기록되었고 모든 센티미터가 사진으로 찍혔다. 삼배를 여는 과정은 거의 1시간이 걸렸다. 안에는 유해가 있었다. 인간의 것, 낡은 천에 쌓여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스며든 것이었다. 옆에는 개인 물품의 조각, 천 팔찌, 습기로 거의 식별할 수 없는 종이 그림 조각. 이 모든 것은 개별 용기에 깔끔하게 담겼다. 현장은 조용했다.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직 카메라 셔터 소리와 인공호흡기의 호흡 소리만 들렸다. 수십 번이나 비슷한 것을 본 사람들조차도 여기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여기서는 단순히 유해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온 답을 발견한 것이었다. 나중에 실험실에서 전문가들은 분석을 시작했다. 연구는 며칠이 걸렸다. 모든 것이 느리고 신중하게 이루어졌다. 샘플은 DNA 비교를 위해 보내졌다. 한나 클레이튼의 부모에게서 자료를 채취했는데 그들은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떠날 수 없는 것처럼 이 모든 시간 동안 같은 집에서 계속 살고 있었다. 보고서는 주말이 끝날 무렵 도착했다. 코드와 숫자 사이의 건조한 문서줄에는 한 가지 주요 내용이 적혀 있었다. 99.9% 일치. 이것은 발견된 유해가 한나 클레이튼의 것이라는 의미였다. 이 순간부터 사건은 공식적으로 다른 범주로 전환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의심스러운 상황에서의 실종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이제 살인 수사가 되었다. 결과를 읽는 방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아무도 기뻐하거나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았다.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진실은 안도가 아니라 무거움을 가져왔다. 수사관들은 이해했다. 이제 가장 어려운 일이 시작될 것이다. 크로스와 원의 죄를 증명하고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 이 이야기가 마침내 결말뿐만 아니라 정의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서의 최종 보고서 줄 아래에는 날짜가 있었다. 2015년 3월 2일. 이 사건의 마침내 마침표가 찍힌 날이었지만 아직 너무 많은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줄리안 크로스는 실험실 결론이 공식적으로 기록 보관소에서 승인된 바로 그날 검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그는 다시 신문실로 이송되었다. 6개월 전 수사관들과의 첫 대화에서 앉았던 바로 그 방이었다. 다만 이제 분위기는 달랐다. 창밖은 늦은 저녁이었고 비가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으며 차가운 램프 불빛에 반사되었다. 그의 앞 테이블에는 보고서가 담긴 폴더가 놓여 있었다. 서론도 외교적인 말도 없이 수사관은 단순히 문서를 열고 말했다. 감정은 완료되었습니다. 크로스는 오랫동안 서류를 보지 않았다. 그는 마치 이 정보가 스스로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고개를 들고 카메라를 보지 않고 물었다. 아, 그러니까 그녀를 찾았다는 말씀이군요? 목소리는 침착했고 심지어 너무 침착했다. 그러나 무언가가 그에게서 변했다. 이전의 퍼포먼스, 전환에 대해 논할 때의 자신감이 사라졌다. 이제 그는 철학자인 척하려 하지 않았다. 몇 초 동안 그는 그냥 침묵했고 그러다가 갑자기 조용히 비웃으며 말했다. 당신들은 어차피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당신들에게는 이것이 공포이지만 우리에게는 과정입니다. 예술은 아름다워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수사관은 대답하지 않았다. 녹음기를 켜고 보고서 옆에 놓았다. 크로스는 녹음기의 빨간 표시등을 알아차렸지만 심지어 고개를 돌리려고 시도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앞으로 약간 몸을 숙이며 이제는 직접 말해도 된다고 결정한 듯했다. 그는 압력 없이 요청 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단조롭게, 차갑게. 그는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사실을 설명하는 사람처럼 말했다. 2013년 10월의 사건들을 묘사했다. 그들이 어떻게 농가에 도착했는지, 어떻게 작업을 위해 준비했는지, 줄리안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계획의 일부이며 아름다움은 완전한 헌신을 요구한다고 어떻게 설득했는지. 그는 한나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수사관들은 그가 누구를 말하는지 이해했다. 모든 단어는 신중하게 선택되었고 감정이 없었다. 마치 그는 범죄가 아니라 어떤 실험적인 연출을 묘사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상징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우리는 순수함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곳을 응시하며 말했다. 저는 연약함이 시간의 흐름에서 그것을 찢어낼 때 어떻게 영원해지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수사관은 직접적인 질문을 했다. 이것이 예술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크로스는 비웃었다. 당신들은 항상 이것과 저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에게는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닙니다. 사람이 두려워하기를 멈추는 곳에서 예술과 현실은 융합됩니다. 그녀는 고통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재료가 되었습니다. 침묵을 위한 재료. 이 말 후에 방 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수사관은 눈을 깜박이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다. 크로스는 반대로 완전히 진정된 듯했다. 그는 더 바르게 앉았고 테이블 위에서 팔짱을 끼고 마치 결론을 내리듯이 말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구입니다. 우리는 침묵으로 걸작을 만들었습니다. 이 문구는 조서에 자발적으로 얻은 자백이라는 메모와 함께 기록되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그는 실제로 참여를 인정했지만 후회는 따르지 않았다. 아주 작은 것도. 그는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고 죄책감을 전가하려고 하지 않았다. 단지 자신의 계획에 대해 마치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나중에 신문에 참석한 심리학자들은 지적했다. 감정적 반응이 완전히 부재했다. 공감도, 후회도, 내부 갈등의 징후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옳음에 대한 차가운 확신뿐이었다. 크로스는 미치광기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를 더 무섭게 만들었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단지 자신의 계획에 따라 현실을 재구성할 권리가 있다고 믿었을 뿐이다. 신문 후 그는 방에서 나갔다. 불은 켜져 있었고 녹음기는 여전히 빨간 점을 깜박였다. 녹음 테이프에서는 수사관 중 한 명이 조용히 한숨을 쉬며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피부를 입은 공허함일 뿐입니다. 이 단계에서 수사팀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자백, 동기, 범죄 현장, 증거. 남은 것은 마지막이었다. 사건을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 그러나 모두를 기다리는 것은 또 다른 단계였다. 진실이 경찰서 벽 밖으로 나와 대중에게 알려지는 순간. 그리고 이것은 항상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다. 크로스와 내쉬의 자백이 공식적으로 정리되었을 때 수사관들은 마침내 사건의 순서를 재구성할 수 있었다. 각 세부 사항, 초기 버전의 모든 불일치가 이제 제자리를 찾았고 마치 오랫동안 섞여 있던 모자이크 조각들 같았다. 2013년 10월 14일 저녁 8시경. 클레이튼 가족이 살던 지역은 이미 가을 황혼에 잠겨 있었다. 거리가 평소보다 더 조용하게 느껴지는 시간대였다. 크로스는 두 블록의 교차로 근처에 있었다. 내쉬의 말에 따르면 모든 것이 미리 계획되었다. 크로스는 마당에 거의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순간을 선택했다. 그는 침착하게 서두르는 기색 없이 다가갔다. 손에는 자신이 한때 자신의 퍼포먼스에 사용했던 인형을 들고 있었다. 밝고 긴 금발머리와 비뚤어진 미소를 가진 인형. 사건 자료에 따르면 바로 이 세부 사항이 핵심이 되었다. 인형은 나중에 한나의 어머니가 알아보았는데 그녀는 딸이 크로스가 이전에 전시했던 지역 아트 공간 중 한 곳에서 비슷한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가 다가왔을 때 한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오래된 지인처럼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비명도 싸움도 없었다. 단지 짧은 대화 후 그들은 함께 도로 쪽으로 향했다. 모퉁이 가게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그들의 실루엣을 포착했다. 긴 코트를 입은 남자와 그 옆에 작은 인물,
이것이 그녀가 살아있었던 마지막 기록이었다. 이어서 도시 밖으로 나가는 길. 내쉬의 진술에 따르면 그들은 밤 10시경 농가에 도착했다. 집에는 전기가 없었고 양초로만 밝혀져 있었다. 안에는 원의 멤버 2명이 서 있었는데 수사팀은 그들의 신원을 끝내 파악하지 못했다. 모든 것은 크로스 자신이 고안한 시나리오대로 진행되었다. 그는 이것을 정화의 행위라고 불렀다. 그는 희생을 통해 혼돈에서 의미를 뽑아낼 수 있다고 믿었으며 신문에서 표현했듯이 진정한 예술은 형태가 사라지는 순간에 탄생한다고 믿었다. 내쉬는 방 준비에 참여했음을 확인했다. 카메라 삼각대를 설치하고 상징을 배치하고 크로스가 미리 그린 도표에 따라 물건들을 배열했다. 그는 실행자가 아니라 조수였다. 계속 의심했지만 멈출 수 없었던 사람. 그는 이것이 퍼포먼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쉬는 말했다. 아무도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빠르게 전개되었다. 크로스가 말한 의식 후 나머지 참가자들은 농가를 떠났다. 내쉬는 남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떠나기를 망설이며 밤새도록 그곳에 머물렀다. 아침에 크로스가 돌아와 모든 것이 완료되었다며 이제 순간을 봉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날 그들은 퍼포먼스의 물질적 흔적을 보관했던 지하실의 구역을 콘크리트로 덮었다. 시멘트는 미리 구입했으며 구매 영수증은 사건 파일에 보존되어 있었다. 수사팀이 연대기를 재구성했을 때 모든 것이 일치했다. 농가 임대 날짜, 휴대폰 신호에 따른 크로스의 이동, 기상 조건, 심지어 수색시 발견된 그의 신발에 묻은 건축용 혼합물의 흔적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합쳐졌다. 정확하고 연대기적이며 공백이 없었다. 오랫동안 누군가의 비밀에 대한 침묵하는 알림으로 서 있던 농가는 이제 진실의 장소로 변했다. 한때 낯선 음악이 울리고 양초가 켜졌던 곳에 이제는 실험실이 서 있었고 흰색 슈트를 입은 전문가들이 바닥의 모든 센티미터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 재구성은 단순한 수사의 일부가 아니라 사건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제 이야기는 크로스의 말이나 그의 철학으로는 파괴할 수 없는 구조를 얻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리고 이와 함께 그가 자신의 생각을 범죄로 바꾸는데 얼마나 평범하고 단순하게 성공했는지에 대한 이해로 인해 정말로 섬뜩해졌다. 다음 단계는 명확했다.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가야 했다. 그곳에서 그림자 속에서 일어난 모든 것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울려 퍼질 것이다. 수사가 공식적으로 완료되었을 때 크로스와 내쉬의 사건은 온타리오 대법원으로 이관되었다. 이것은 오랫동안 수사관들의 폴더와 실험실 보고서에 머물렀던 이야기가 마침내 세상에 나온 순간이었다. 이제 그것은 뉴스, 언론, 포럼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되었다. 사람들은 법원 건물로 몰려들었고 비를 맞으며 모두 같은 이름, 한나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었다. 1년 반의 침묵 끝에 사회는 마침내 그들이 기다려온 것을 얻었다. 악을 예술이라고 불렀던 사람에 대한 재판. 피고석에는 2명이 있었다. 줄리안 크로스, 예술가, 철학자, 아바리 서클의 이념가. 그리고 데이비드 내쉬, 수사를 도왔지만 여전히 공범으로 남은 사람. 그룹의 나머지 참가자들은 증인으로 사건에 등장했다. 그들 중 다수는 숨어 지냈고 일부는 화상통화로 증언했지만 사실상 그들 중 누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것은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어떻게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고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그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증명하는 데는 실패했다. 재판은 3주 동안 지속되었다. 각 세션은 긴장된 침묵으로 시작되었다. 기자, 친척, 심지어 미술학교 학생들도 청문회에 참석했다. 크로스는 한때 그들에게 구도의 기초를 가르쳤기 때문이다. 아무도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인간 존엄성의 개념 자체를 파괴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크로스는 변호사를 거부했다. 그는 자신과 진실 사이에 중개자가 필요 없다고 선언했다.
그는 법정이 연극의 형식이며 끝까지 출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의 연설에서 그는 이전과 같은 어휘를 계속 사용했다. 의식, 정화, 더 높은 목표에 대해 이야기했다. 때로는 이것이 정당화하려는 시도처럼 들렸고 때로는 선언처럼 들렸다. 판사는 그가 청문회를 퍼포먼스로 바꾸려는 시도를 여러 번 제지했다. 그는 이전에는 카메라 앞에 섰던 것처럼 법정 앞에 서 있었다. 침착하고 후회 없이 마치 지금도 대중의 관심을 통제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데이비드 내쉬는 반대로 다르게 보였다. 전체 과정 동안 그는 머리를 테이블 수준 이상으로 들지 않았다. 그의 진술은 핵심이었다. 그는 농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의식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누가 참여했는지, 그리고 크로스가 이 모든 것이 예술, 표현의 최고 형태라고 그들을 어떻게 설득했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바로 이 진술 덕분에 증거 기반의 공백을 메우고 사건의 정확한 그림을 복원할 수 있었다. 정점은 선고의 날이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판사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평결을 읽었다. 줄리안 크로스는 모든 혐의, 납치, 살인, 범죄의 흔적 은폐, 다른 사람 연루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었다. 선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 말이 울려 퍼졌을 때 크로스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세상을 바라보던 것과 같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소외되고 공허하며 마치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내쉬는 15년형을 받았다. 법원은 그의 협조, 완전한 유죄 인정, 그리고 수사 지원을 참작했다. 그가 법정에서 나갈 때 그는 한나의 부모님에게 돌아섰다. 아무도 그가 사과하고 싶었는지 아니면 그냥 중요한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는지 알지 못했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고개를 숙이고 떠났다. 재판 후 기자들이 문 앞에 몰려들었다. 리포터들은 성씨를 외쳤고 누군가는 법원 결정을 생중계로 읽었다. 그러나 그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침묵했다. 사라와 마이클 클레이튼. 그들은 손을 잡고 옆에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도 승리도 없었다. 오직 피로뿐이었다. 선고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지만 바로 그때 의미를 얻었다. 수사, 재판, 기다림의 세월, 모든 것이 유죄라는 말이 울려 퍼진 한순간으로 귀결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계속 살아가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었다. 정의가 마침내 악을 따라잡았지만 잃어버린 것을 돌려주지 않은 세상에서 선고 발표와 뉴스 보도에 오랫동안 남아있던 소음 이후 크로스 사건은 점차 의제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들이 보통 그렇듯이 판사가 폴더를 닫은 순간에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계속 살아남았다. 사람들에게, 두려움 속에, 대화 속에, 그리고 사회가 이전에 주목하지 않았던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한 방식 속에 수사관들, 기자들, 그리고 단순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바리 서클의 나머지 참가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문서에 따르면 그들 중 누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범죄의 직접적인 참여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이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재판 후 그들의 이름은 공개적으로 알려졌다. 은빠르게 제 역할을 했다. 사진, 프로필, 과거 인터뷰가 인터넷 포럼에 퍼졌다. 사람들은 분노에 찬 댓글을 썼고 탄원서를 모으고 그들의 집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몇몇 참가자들은 다른 주로 떠났고 일부는 성을 바꾸었으며 그들 중 한 명은 비공식적으로 캐나다를 떠났다고 한다. 아무도 공개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은 크로스의 이름 옆에 남았다. 그림자처럼, 지울 수 없는 상기처럼. 클레이튼 가족은 오랫동안 언론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 후 그들은 몇 번만 목격되었다. 묘지에서, 작은 추모 행사에서.
기자들은 한동안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나중에는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 1년 후 마이클과 사라 클레이튼이 이혼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것은 예상 밖의 일이 아니었다. 너무 많은 것이 무너졌고 너무 많은 것이 그 충격을 견디지 못했다. 지인들은 마이클이 다른 도시로 이사하여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며 혼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사라는 덜 알려져 있다. 그녀는 공개 공간에서 사라졌고 모든 소셜 네세티 페이지를 삭제했으며 아는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하지 않는다. 그들의 위치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아마도 이것이 그들이 겪어야 했던 일 후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일은 가족이나 법정의 밀실이 아니라 의회에서 일어났다. 아바리 서클 사건은 온타리오에서 광범위한 논의의 촉매제가 되었다. 정치인, 법률가, 심리학자들은 현행 법률이 예술, 철학, 영적 관행으로 위장한 파괴적인 공동체의 영향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대중의 압력 속에서 개정안 개발을 담당하는 특별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선고 2년 후 의회는 새로운 규범법, 한나법을 통과시켰다. 이 문서는 상징적이었다. 그것은 심리적 복종 또는 의식적 성격의 징후를 가질 수 있는 조직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이제 이러한 그룹은 등록하고 자금 출처를 공개해야 하며 그들의 공개 행사는 지방 당국에 감독해 진행되어야 한다. 법 위반은 막대한 벌금과 형사 책임으로 처벌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조치는 상징적인 것이 되었다. 그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시도. 한나 클레이튼의 이름은 영원히 법률의 텍스트에 남았다. 공무원들에게 이것은 형식적인 일이었고 부모에게는 마지막 의미였다. 그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지만 이 고통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오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것이 평화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어둠 속에서도 때때로 빛이 탄생한다는 느낌을 준다. 차갑고 불규칙하지만 그래도 빛이다. 그 이후로 이미 몇 년이 지났다. 한때 모든 일이 일어났던 농가는 오래전에 버려졌다. 집은 비어있고 창문은 널빤지로 막혀 있으며 지역 주민들은 그곳을 피한다. 입구의 표지판만이 이 장소가 떠들썩한 수사에 등장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뉴스에서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바리 서클의 이야기는 기억 속에 남아있다. 인간의 광기가 어떻게 예술로 위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심연 속에서도 어떻게 작은 조각의 정의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로서,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결말의 모든 본질일 것이다. 판결이나 헤드라인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무리 끔찍하더라도 진실이 여전히 세상 밖으로 길을 찾았다는 사실에 있다.